근데 딱 하나 어겼어요. 뭔 줄 아세요? 지자체 등록을 하고 깜빡하고 세무서에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와. 그거 하나 어겼다고 몇 억이 나라는 거죠. 주택 수로 묶어야죠. 무주택자들한테는 풀어줘야죠. 충분히 상환 능력이 되는데도 그 사이에 집값은 너무 올라버리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이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외의 네네. 주택과 오피스텔을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일단은 제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좀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제가 왜 그냥 극단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첫 번째 세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등록할 수 있는 거는 뭐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일단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내가 혜택이 없는데 등록을 하면은 의무사항만 생기거든요. 항상 우리가 세상에는 빚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법에서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 게다가 투기권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 자, 두 번째. 아주 전략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세법에서 가장 좋은 절세법 중에 하나인데 가장 좋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제 직장 동료분이셨는데 그분들이 노 부부셨어요. 서울에 있는 한 20억짜리 단독주택을 파셨는데 양도차익이 10억이었어요. 네. 양도차익이 10억이었는데 임대사업자를 하고 계셨고요. 정부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아주 옛날에 주택임대사업자 초기 때 자기는 거주하고 있는 집 말고 나머지 두 채 정도를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 등록한 게 한 오피스텔인가 되게 작은 거예요. 네. 그 판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나이 드시고 이제 좀 약간 한가한 곳으로 이동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팔고 좀 수도권 외곽으로 가서 나는 좀 노후를 편하게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파신 거죠.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집이었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고 그리고 몇 가지 요건을 다 맞추면은 살고 있는 집은 비과세가 한 번은 되거든요. 네. 아무리 집이 많아도. 그런데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음.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비과세가 아니다. 근데 비과세가 아니라서 이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비극이 나타난 겁니다. 거주주택 빼고 나머지 등록한 임대주택 있죠? 주택수 전부 다 카운트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이죠? 두 개 있었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아니라 3주택 중과를 맞은 거예요. 세금만 한 6억 정도 나온 거예요. 그렇죠. 와. 자기는 10억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또 게다가 제때에 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산세 들어가고. 가산세도 들어가고. 네. 더 황당한 거 뭔지 아세요? 이분이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하려면은 이 거주주택에서는 전 세대원이 거주해야 돼요. 네. 뭐 조정 비조정 맞아요. 상관이 예, 없어요. 예. 거주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등록 임대주택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5% 이내 해라, 뭐 5년 임대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근데 딱 하나 어겼어요. 뭔 줄 아세요? 지자체 등록을 하고 깜빡하고 세무서에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와. 그거 하나 어겼다고 몇 억이 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물어보셨을 때 아니오 네. 그랬잖아요. 네네. 이걸 노리고 내가 거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다가 실수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워낙 또 알뜰하게 근검절하게 몸에 배셔가지고 좀 세무사 상담 좀 받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최소 2명, 3명 이상 그러면 그렇죠. 돈 10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게 또 아까우셨던 거예요. 왜 그 100만 원을 아껴서.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예, 듣는 입장에서. 근데 그분들이 연세도 많으신데 이걸 잘 모르시잖아요. 아마 부티비도 아마 못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유튜브 잘 모르셔가지고.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거 국가에서 구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아니, 그렇죠. 구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가이드는 줘야 되잖아요. 작년에 공문이 나갔어요. 5월달에 임대소득 신고할 때 코로나 영향 및 세법 관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건 좀 최소한 그 온라인 힘드신 어르신들은 해줘야 된다. 최소한 부티비에서 많이 설명해 주시는. 예.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요거랑 비슷한 케이스도 제가 알아요. 이게 어떤 분도 계셨냐면 그 외국으로 네네. 이민을 이렇게 영주권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재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건너갈 때도 네. 그 기간 안에 그 건너간 집을 뭐 팔면은 뭐 비과세가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 이틀을 놓치셔서 되는 줄 알고 이제 세금을 안 내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분이 외국 가 있는 상황에서 세금 내라고 독촉장까지 오고 막 빨간 도장 찍혀가지고 날라온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산세까지 거의 중형차 값 하나 더 플러스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제방님의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정말 20만 원, 30만 원 들여서라도 꼭 세무 상담을 받으시고요. 아까 두세 분 그렇게 받으시라는 말씀은
혹 한 분이 놓치는 거를 다른 분이 그럼요. 필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이유 두 가지 말했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지금 등록을 하잖아요. 네, 임대주택 등록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이에요. 네, 1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렇죠. 앞으로 한 10시간 후에 일도 모르는데 내가.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0년 동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2017년 12, 13 대책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거를 뭐 적폐 세력 약간 투기권 세력으로 보니까 정부 스스로가 지금 그 신뢰성을 깨버렸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 스스로가 신뢰성을 깼기 때문에 10년은 너무 길다. 야,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아니면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히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사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고 그러한 임대 주택이 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어느 보면 서민이라든지 네.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임차인 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공동주택은 지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대표적인 게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집값을 올린다고. 그래서 혜택을 안 주고 자동 말소 시켜버리고 지금 등록이 불가능한데 얼마 전에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또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그 풀어주면서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1인 가구 등에게 안정적인 임차 제공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앞뒤가 안 네. 맞나요?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정부가 많은 부동산 그 대책과 또 많은 규제들을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했는데 과연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을 다루죠. 우리 그 재방님께서는 이제 세무 쪽을 다루시잖아요. 네네. 이 세무 쪽 분들의 입장에서 네네. 부동산 대책과 어떤 부동산 규제들이 네. 정말 실수요자와 세입자, 네. 약자를 좀 위해서 많이 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지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래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하든지 재테크를 하시든지 보통은 투자 관련된 내용이 먼저고 그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이 세금을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좀 이게 뒤바뀐 것 같아요. 워낙 규제가 정책이 많이 바뀌고 규제가 심해져서 지금은 어떤 매수하든 매도하든지 간에 반드시 세금을 사전에 체크하고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도 들어가잖아요. 1% 하던 게 12% 이러면 좀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하면은 1%면 500만 원인데 12% 하면 6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가 갑자기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실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고 부동산 이쪽을 계속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정부 정책을 이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타깝다고 생각을 느낀 게 2018년 9.13 대책부터였어요. 2018년 9.13 대책부터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이 좀 약간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한 걸 보고 제가 좀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바뀐 게 뭐였냐면 2019년 초에 세법 개정되면서 실거주자 분들 특히 9억 넘는 고가주택 있죠.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9억 초과분 세금 내야 되는데 거기에 거주요건 붙여버린 거. 네. 그러니까 거주요건을 붙였는데 기존에 취득했던 그분들도 그냥 싹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2017년 8회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 보호한다고 했는데 실거주자에 분명히 1주택자도 들어가는데 왜 실거주자 이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까? 그래서 실제로 2019년에 강남에 고가주택이 한 채가 있었는데 사정상 거주를 2년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냐 안 팔았냐 여쭤보시길래 제가 되물어봤어요. 2년 거주 앞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물어봤더니 못한대요 사정상. 그러면 지금 파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아서 그분은 가장 그 좋은 시기에 절세적인 측면 다 해가지고 팔았는데 만약에 그분이 2년 거주할게요라고 계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2020년에 팔면은 2년 거주 안 했으니까 세금 한 대여섯 배 늘어났죠. 그리고 나는 이제 조금만 1년만 더 채워서 21년에 팔아야지 했을 때 그게 10년 거주해야지 맥스 80%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8년을 더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기회비용이라든가 시간 생각해서 19년도에 파는 게 가장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실거주자가 좀 피해를 봐버리는 말한 김에 또 하나 하자면은 대출 같은 경우에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묶어버리고 있잖아요. 투기과열 지구면은 대출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왜 지역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택 수로 묶어야죠. 무주택자들한테는 풀어줘야죠. 충분히 상환 능력이 되는데도 그 사이에 집값은 너무 올라버리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집값을 네.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를 내놓았지만 일단 우리 세무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재방님께서도 그 세무 쪽에서 바라보셨을 때 부작용도 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규제가 어떤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지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수단으로 계속 활용한다면은 부작용이 더 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원래 돌아가는 원수단이 돼야 되는 건 시장의 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른 영상보다 오늘 재방님이 더 솔직하고 그죠?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